첫 번째 이런 포인트 정했는데요. 2분기 백신 접종 시작, 기저질환, 만성질환자는 꼭 맞아라. 2분기에 어떤 분들이 이제 접종을 하게 될까요, 정 교수님? 네, 우선 2분기 접종 대상을 살펴보면요. 3월 셋째 주인 이번 주부터 65세 이상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 그다음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4월 첫 주는 75세 이상 고령층 등이 접종 대상이고요. 5월부터 만 65세부터 74세 어르신, 항공승무원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이십니다. 6월에는 64세 이하 만성 신장질환자, 만성 중증호흡기 질환자, 병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경찰, 소방, 군인,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등이 접종 대상이시고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접종 대상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2월 26일에 첫 국내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오늘로 이제 딱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우리보다 접종률이 좀 높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상황은 어때요, 교수님?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접종률이 더 높은 나라들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이 대표적인데요. 근데 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과 영국은 3차 유행이 굉장히 심하면서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많이 발생했는데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3차 유행도 잠잠해졌고 사망률도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사망률과 입원율이 65세 미만보다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예방접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19가 기저질환 있는 분들에게 특히 치명적이라는 사실이 계속 강조돼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령인데 만성질환 있는 분들도 반드시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결국은 우리가 그 65세 이상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부터 예방접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나이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진행을 하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예방접종 후에 뭐 경증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으로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데 기저질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기저질환이 아닙니다. 네네.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 당뇨병 정도 있으신 어르신도 있으시고요. 만성 신장질환이나 뭐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신데 네.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시고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시면 언젠가는 코로나19에 한번 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꼭 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래도 드시는 의문이 그래도 만성질환이 있는데 경증 부작용 접종하고 나면 발열이나 이제 뭐 두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기저질환이 악화가 되면 어떡하나 이런 맞아요.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게 좀 젊은 사람들에게는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연세가 있으시면 조금 덜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접종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정말 이제 그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중증 질환의 말기에 있으신 분들은 접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성 질환이 중증으로 있다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만성 질환이 급격하게 진행이 돼서 현재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진을 통해서 접종을 하시면 안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접종이 가능하시고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질환이 있다면 백신 접종 더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한간에는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백신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이거 맞나요, 교수님? 벌써 10만 명이 넘었죠. 확진자 수가 국내에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한번 걸렸으니까 항체가 생기게 돼 있는데요. 그 항체가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에 이걸 잘 막아줄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덜 돼 있습니다. 또 일부 보고에 의하면은 재감염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꼭 맞으셔야 됩니다. 게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맞으시길 권하고요. 네. 또 1차를 맞는 이유가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는 목적을 위해서 맞기도 하지만 2차도 잊지 말고 꼭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2차를 맞고 나야 우리 몸에 아주 효율적으로 아주 강한 그 항체 능력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2차 접종은 필수기 때문에 1차만 맞고 또 그런 분들이 한 번만 맞으면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꼭 2차까지 필수적으로 맞아주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만성질환 약 드시고 계신데 백신 맞아도
되는지 아니면 백신 맞기 좀 전에 약을 중단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네, 진료실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 학회에서도 지금 당뇨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기저질환이 있을 때 이런 코로나19에 좀 더 감염에 취약하기도 하고 걸렸을 때 중증이라던가 갈 수 있는 그런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맞으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약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평상시 하던 대로 맞으시면 좋겠고 맞으시고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생활은 조금 아무래도 면역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 에너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 평소보다 규칙적으로 드시고 조금 열량이 높으신 걸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은 평상시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조금 낮추시면 열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기저질환을 악화시키지 않고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처방약 임의로 끊는 일 절대 없어야겠고요. 일단 접종 대상이 되면은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백신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 교수님? 네, 결국은 4월 중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백신을 예약할 수 있게 되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접종 후 이상 반응 감시에 대해서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나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인터넷 잘하는 분도 있으시지만 인터넷 접속이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렇죠. 있죠. 거동이 어려우신 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 대책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이제 그 보건소를 통해서 연락이 다 가게 되어 있고 특히 전화 연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전화를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계속해서 백신 관련 팩트체크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이런 궁금증이에요.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열날 때 해열제 먹어도 된다? 궁금한데 이제 백신 접종 후 이상 징후 중 하나로 이제 발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유럽 등지에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중단됐다가 재개됐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날 때 그냥 둬도 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럴 때 해열제를 그냥 먹어도 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결국은 사실 저도 어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고 이제 오늘 녹화를 하러 왔는데요. 근데 네.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경증 이상 반응이 꽤 생각보다 빈번하게 나타난다고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백신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이번에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역 형성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면역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고를 하시는 게 저도 접종을 해보니까 접종한 부위에 팔이 좀 아프긴 하고요. 근육통. 그다음에 열감도 좀 느껴지고 두통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증상이 있지만 네. 이런 증상을 있을 때 참지 마시고 해열제나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 저도 실제로 뭐 타땡땡 같은 그런 이제 해열제를 좀 복용을 하니까 아, 네. 아무래도 증상이 좀 좋아지고 네. 다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종하고 나면 이상 반응이 생각보다 높은 빈도로 생길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이제 아까 이제 확률도 나갔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증상의 확률을 보면 50에서 60% 정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의 증상은 꼭 나타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절대 이제 참거나 버티실 필요가 없고 해열제를 복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어제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건데 근육통 외에 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네, 이제 새벽에 이제 열감이 좀 있고 이제 근육통이 좀 있어서 깨긴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제가 이제 해열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나서는 이제 잠을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은 괜찮으시고요. 네,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마실 보이시죠? 정도로 괜찮으신 네.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렇군요. 보이시죠? 그럼 더불어서 궁금한 게 나머지 이제 두 교수님들께서도 혹시 접종하셨는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네. 먼저 오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당연히 했죠. 어. 하고 나서 약간 붓는 느낌이 있다가 푹 자고 그다음 아침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있었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백신 중에 하나죠. 아, 네. 그렇군요. 우리 박 교수님은요? 네, 저는 국소적으로 아프거나 그런 거 열감이 있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었고요. 약간 다음 날 아침까지 10시쯤 맞았거든요. 근데 다음 날 아침쯤까지 한 6시간 정도가 약간 힘이 없던가 그런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무력감 거는 같은 하나도- 증상도 원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약간의 피로감 같은 거가 아.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아무튼 급성 반응이라든지 전에 없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의료진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일단은 해열제를 복용하시고 푹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권해주셨는데 사실 집에서 쓰는 해열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좀 가려야 되는 해열제가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해열제 종류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복용 시점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하고 나면 경증 이상 반응이 매우 자주 나타난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날까 걱정돼서 접종 전에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접종 전에 드시는 거는 사실 효과가 없고 아. 백신의 이제 면역 형성 능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작게나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접종 전에 드시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접종하시고 나면 상당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집에 보시면 그 해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하나는 관절염 같은 데 많이 쓰시는 소염 진통제가 있고요. 네. 하나는 이제 감기 걸렸을 때 드시는 해열 진통제가 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해열 진통제, 우리가 타땡땡땡 계열로 드시라고는 권고를 드리지만 굳이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이제 진통제나 해열제가 있으시면 그걸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아. 미국 같은 경우,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도 구별하지 말고 불편하시면 그냥 편하게 드셔라. 하지만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아.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만 드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이제 소염 진통제보다는 해열제를 권해주셨고 직전에 먹는 거는 소용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어서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행여나 이런 해열제와 겹치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크게 대부분의 약들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그 열이 날 수 있는 상황. 또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게 좋을 백신을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뭐 혈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네. 요즘 질병들이 혈전이 생기는 상황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 백신이 그 혈전을 일으키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그 근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심하게 그 맞으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아주 드물게는 발생할 수 있다고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뭐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을 갖고 있거나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면은 친절하게 응답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런 위험이 있는 분들은 미리 예비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시고 백신을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맞기 전에 예진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좀 철저히 지키십사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볼게요. 잇몸병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사망률이 9배가 높다. 기저질환 위험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잇몸병도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정 교수님. 결국 잇몸 질환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중증화가 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높은데요. 특히 이제 잇몸병 같은 경우에는 잇몸병이 있다는 것만 해도 연세가 있으시고 영양과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으시면은 사망률은 9배 정도, 중증화 가능성은 3배에서 3.5배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근데 결국은 잇몸병이 있으시면 잇몸만 아픈 게 아니고 가끔씩 열감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통증을 느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신적으로 염증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치주 질환, 치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내 치과 관련 학회에서도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의 일환으로 2를 3분 정도 꼭 닦자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로는 당뇨병을 알고 있으면 코로나19 사망률이 급격히 치솟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잇몸병까지 더해지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제 잇몸병만 따로 다룬 적이 몇 번 있지만 잇몸병이 있으면 정말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생각보다 위험한 질환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사실이 알려져 있고요. 잇몸병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잇몸에 있는 세균 때문에 생긴 염증이 전신으로 조금씩 퍼져 있기 때문에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졸중이 있었던 사람 보면은 잇몸병을 일으켰던 그 균이 뇌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당뇨병이라든가 심내혈관 질환 이런 것들과 직접적으로 오는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단순히 잇몸 주변에 연부 조직이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심해서 거기에 농이 잡히거나 뼈까지 진행하는 정도가 되시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어서요. 잇몸에 통증이 있거나 이러시면 이런 전신질환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네. 이런 악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구강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다.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고요. 네 번째 포인트 짚어봅니다. 안심은 금물,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인 이곳을 조심하라.
그곳이 어딜까요, 교수님? 네, 결국은 우리가 3차 유행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유행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 2달 정도 300에서 500명 정도를 오르내리는 이제 산발적인 유행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지역 사회 어디에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의 위험한 장소가 이제 굉장히 있는데요. 근데 대표적인 게 마스크를 벗고 낯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3차 유행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는 조치였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번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최대 4명까지밖에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장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목욕장이라든지 뭐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다음에 우리를 가장 지켜주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4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도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지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 그다음에 이제 낯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 그거라고 정리드리고 싶습니다.